그날 나는 내 피를 눈으로 확인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 1층 구치소 면회실. 변호사 7년 차인 나 서진우는 오늘도 국선 변호사건 하나를 배정받았다. 살인 혐의. 피의자 이름은 서도윤. 별다를 것 없는 루틴이었다. 강화 유리 너머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내 입에서 나온 건 신음에 가까웠다. 저 남자는 나였다. 아니, 정확히는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거울보다 더 생생했다. 서진우 변호사님이시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마저 닮아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파일을 펼쳤다. 네. 서도윤 씨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치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달랐다. 손이 떨렸다. 펜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난이겠지. 그냥 우연히 닮은 거야. 면회를 마치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은 있다. 도플갱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 나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DNA 검사. 일주일 후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내 세계는 완전히 붕괴됐다. 유전자 일치율 99.98%. 판정 일란성 쌍둥이 가능성 매우 높음. 쌍둥이. 나는 종이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도 안 돼. 나는 외동이다. 부모님은 평생 나를 외동으로 키웠다. 집에 있는 모든 가족 사진,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어디에도 쌍둥이의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왜 저 남자는 존재하는가? 왜 나는 그를 몰랐는가? 왜 내 부모는 침묵했는가? 나는 곧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쌍둥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8% 일치. 일란성 쌍둥이래요. 긴 침묵.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야, 지금 어디 있니? 집으로 와라.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알고 있던 내 인생, 내가 믿고 살아온 내 정체성,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서도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60대 남성. 증거는 명확했고 목격자도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범행을 부인했다. 저는 안 했어요, 변호사님. 증거가 있습니다. CCTV에도 찍혔고요. 그게 저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당신도 있잖아요.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서도윤은 누구인가? 우리 중 누가 진짜인가? 부모님과의 대화는 최악이었다. 진우야, 우리도 자세한 건 몰랐다. 내가 입양됐다는 것만 알았어. 입양이요? 응. 너는 우리 친자식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차라리 웃음이 나왔다. 3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 나는 서진우가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태어날 때부터 서진우였던 적이 없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뭔데요? 그건 우리도 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입양기관에서 내 기록은 전부 폐기됐다고 했어. 우리가 아는 건 단 하나. 너는 1991년 12월 14일 생이라는 것뿐이야. 1991년 12월 14일. 나는 그날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출생신고 기록? 없음. 병원분만 기록? 없음.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백.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서도윤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어딘가에 우리의 시작점이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입양기관, 폐쇄된 병원, 90년대 생명공학 연구시설 목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연애 생명센터와 EONHA 라이프 센터. 연애 생명센터. 1988년 설립된 민간 생명공학 연구소. 표면상으로는 난임 치료와 유전자 연구를 진행했지만 1995년 갑작스럽게 폐쇄됐다. 공식 이유는 재정 악화. 하지만 당시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연애 생명센터, 비윤리적 실험 의혹, 정부 긴급조사 착수, 그러나 증거인멸 정황, 폐쇄 직전, 연구원 전원 출국 또는 행방불명. 뭔가 감춰졌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구석에서 먼지 쌓인 학술지 한 권을 발견했다. 생명윤리와 유전자 조작 1990년대 한국의 실험들. 그 안에 짧게 언급된 한 문단. 1991년 연애 생명센터는 감정 조절 유전자 편집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 대상은 인간 배아 3개체. 이 중 2개체는 성공적으로 출생했으나 1개체는 감정 조절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저자를 찾아갔다. 은퇴한 생명윤리학자 최한길 교수. 그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 혹시 연애 출신인가?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이 특이해. 그때 그 아이들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 최 교수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흐릿한 흑백 사진 3장이 있었다. 아기색. 모두 똑같은 얼굴. 이게 자네들이야. 연애 생명센터의 프로젝트 트리니티. 감정을 통제 가능한 인간을 만들려는 실험이었지. 그럼 이 셋이 전부 저희인 건가요? 그렇지. 하지만 셋 다 성공한 건 아니야. 최 교수는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이 아이. 감정 조절에 실패했어. 공격성, 불안, 우울. 모든 게 불안정했지. 연구소는 이 아이를 실패작이라 불렀어. 이름은요? 윤소미. 그게 코드명이었어. 윤소미. 나 서도윤, 그리고 윤소미. 우리는 셋이었다. 나는 곧장 서도윤을 찾아갔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그에게 물었다. 윤소미라는 이름 아세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죠?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죠. 그 여자가 절 찾아왔으니까. 소름이 돋았다. 찾아왔다고요? 네. 한 달 전에. 그리고 말했죠. 서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 셋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윤소미를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서도윤이 알려준 주소는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대였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쓰레기가 흩어진 바닥. 이곳에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 있었다. 3층 구석방.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 오빠?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나와 똑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여성형 버전. 같은 눈, 같은 윤곽, 심지어 왼쪽 눈썹에 작은 흉터까지. 우리는 같은 DNA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나 기억나? 소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처음 봐요. 그렇겠지. 우린 5살 때 분리됐으니까. 소미는 벽에 기댄 채 말을 이어갔다. 연애생명센터. 거기서 우리는 만들어졌어. 엄마 아빠 없이. 시험관 속에서. 유전자 조작? 응. 프로젝트 트리니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실험이었어. 소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3명을 만들었지. 너, 도윤 오빠, 그리고 나. 셋 다 같은 유전자로. 하지만 감정 억제 유전자 편집은 셋 다 다르게 적용됐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결과는 도윤 오빠는 성공했어. 감정이 거의 없어.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그냥 차갑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해. 그럼 나는? 넌 중간이야. 감정은 있지만 통제할 수 있어. 그래서 변호사가 됐잖아. 냉정하게 사건을 보면서도 의뢰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소미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나는 실패작이었어. 무슨 소리예요? 나만 감정이 있었대.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 슬픔, 공포, 불안. 모든 감정이 증폭됐어. 통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연구소는 나를 실패 샘플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처분하려 했어. 처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연구원 한 명이 날 빼돌렸어. 그리고 고아원에 넣었지. 하지만 거기서도 난 계속 문제였어.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입양도 못 갔고 결국 시설을 전전했어. 소미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연애 생명센터의 옛 연구원을 찾았어.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지. 우리가 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리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지. 무슨 의미예요? 연애 생명센터는 프로젝트 트리니티를 폐기하려 해. 증거인멸이야. 우리가 살아있는 한 비윤리적 실험의 증거가 남으니까. 소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낯선 남자의 얼굴. 60대 정도.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이 사람이 김재혁 박사. 프로젝트 트리니티의 총책임자.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를 지우려 하고 있어. 서도윤 씨가 기소된 살인 사건도.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는 연애 생명센터의 옛 연구원이었어. 도윤 오빠가 죽인 게 아니야. 김재혁이 죽이고 도윤 오빠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모든 것이 연결됐다. 나는 벽에 기댄 채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해. 우리가 실험체였다는 것. 김재혁이 아직도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 소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그 전에 넌 기억해야 해. 기억? 우리의 기억? 연애 생명센터에서의 기억. 소미는 내 손을 잡았다. 넌 매일 악몽 꾸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같은 꿈을 꿔. 차가운 캡슐, 차가운 주사, 그리고 소미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변했다. 감정은 제거 대상이다라는 남자의 목소리.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플래시백, 어두운 방, 차가운 금속 캡슐, 주사기를 든 손, 그리고 차갑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감정은 제거 대상이다.
인간은 이성만으로 완성된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기억이 쏟아졌다. 아니, 기억이 아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공포, 고통,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마다 느꼈던 차가운 절망. 이제 알겠어? 소미가 나를 붙들었다. 우리는 실험체였어. 기억은 지워졌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쫓고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미를 마주봤다. 우리 어떻게 해요? 소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싸워야지. 우리를 만든 놈들한테. 다음 날 나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 서도윤은 면회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했다. 감정이 없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게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윤솜이 만났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모든 걸 들었어요. 프로젝트 트리니티, 김재혁 박사, 그리고 우리가 실험체였다는 것.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10살 때. 10살.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나이에 자신이 실험체라는 걸 알았다니. 어떻게 알았어요? 꿈 때문이야.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 차가운 캡슐, 주사기, 그리고 목소리. 감정은 제거 대상이다. 처음엔 악몽인 줄 알았지.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하지만 10살 때 양부모가 싸우는 걸 봤어. 엄마가 울고 아빠가 소리치고. 근데 난 아무 감정도 안 느껴졌어. 그게 이상했어. 다른 애들은 부모가 싸우면 무섭다고 울던데 난 그냥 관찰만 했어. 마치 실험 대상을 보듯이. 도윤은 손을 꽉 쥐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조사하기 시작했지. 내 출생 기록, 입양 기관, 그리고 그가 나를 쳐다봤다. 연애 생명센터.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럼 그 후로 계속 알고 살았던 거예요? 응. 15년 동안.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 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 같은 게 섞였다. 비웃음 같은. 나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실험체입니다라고 말하면 정신병원에 갈 뿐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서 혼자 조사했어. 연애 생명센터의 옛 연구원들을 찾아다녔지. 그리고 3년 전 마침내 그곳을 찾았어. 연애 생명센터요? 응. 폐허가 돼 있었지만 지하는 그대로였어.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교도관 몰래 숨겨온 것 같았다. 이게 뭐예요? 그날 내가 훔친 연구자료야. 나는 USB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불을 질렀어. 뭐라고요? 연애 생명센터. 남아있던 지하 연구실. 전부 불태워버렸어. 도윤은 창밖을 응시한 채 말을 이어갔다. 거기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야. 다른 실험체들도 있었어. 냉동 보관된 채로. 배아, 세포 샘플, 그리고 그가 눈을 감았다. 실패작들의 시신. 숨이 막혔다. 시신이요? 응. 우리처럼 만들어졌지만 살아남지 못한 아이들. 냉동실에 보관돼 있었어. 연구 목적으로.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걸 보는 순간 난 결심했어. 이 모든 걸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불을 지른 거야. 연구 자료도 시신도 증거도 전부.
하지만 자료는 훔쳤잖아요. 복수하려고. 도윤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김재혁? 그 새끼를 찾아서 세상에 폭로하려고. 우리가 뭔지, 그 새끼가 뭘 했는지. 전부. 나는 USB를 꽉 쥐었다. 그럼 지금 기소된 살인 사건은 함정이야. 김재혁이 만든. 도윤은 비웃었다. 피해자는 옛날 연구원이었어. 김재혁의 부하였던 놈. 그 놈이 날 찾아왔어. 박사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서. 그래서 만났어요? 아니, 거절했지. 근데 그 다음 날 그놈이 죽어 있었어. 내 DNA가 현장에 남겨진 채로.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김재혁이 날 제거하려는 거야. 증거인멸과 동시에. 나는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게 복잡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재혁을 찾아내서 세상에 폭로해야 해.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야. 복수요? 정의야. 도윤이 나를 쏘아봤다. 우리는 실험체야.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 하지만 우리도 살아있어. 우리도 존재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도윤 씨, 왜? 혹시 우리를 진짜 사랑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믿고 싶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실험체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을 거라고. 연구원 중에 누군가는 우리를 구하려 했을 거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미를 빼돌린 연구원처럼. 우리를 입양 보낸 사람들처럼. 그들은 우리를 살리려 했잖아요. 도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려? 사랑은 없었어. 처음부터.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를 빼돌린 연구원도, 입양 보낸 사람들도 전부 죄책감 때문이었어.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는 벽에 기댔다. 넌 변호사잖아. 그럼 알아야 해. 세상엔 선해 같은 건 없어. 오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의 말이 맞는지, 내 희망이 맞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 그날 밤 소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살려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배경으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미야, 무슨 일이야? 누가 쫓아와? 나를. 통화가 끊겼다. 나는 즉시 차를 몰았다. 소미가 있던 폐공장까지 20분. 신호도 무시하고 달렸다. 도착했을 때 공장 앞에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소미가 있던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는 바닥에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다. 소미의 물건들은 난장판이 됐고 벽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소미야. 나는 방 안을 뒤졌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하나.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아직 작동했다. 마지막 수신 문자가 보였다. 실패한 시제품은 회수 대상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즉시 구치소에 전화했다. 서도윤 씨와 면회 약속 잡아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서도윤 씨는 어제 이송됐습니다. 뭐라고요? 법원 명령으로 정신감정을 위해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법원에 전화했다. 서도윤 씨 이송 명령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저희 기록에는 그런 명령서가 없는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없다고요? 네. 서도윤 씨는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야 합니다. 납치, 도윤도 소미도 둘 다 사라졌다. 나는 차에 앉아 USB를 꺼냈다. 도윤이 준 연구자료.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열렸다. 프로젝트 트리너티 마이너스 서브젝트 매너지먼트 프로토칼. 실험체 관리 지침. 성공 사례 정기 모니터링. 불완전 사례 추가 실험. 실패 사례 회수 및 처분. 현재 상태. 서브젝트 A 서도윤 불완전 마이너스 감정 발현 징후 관찰됨. 서브젝트 B 서진우 성공 마이너스 지속 관찰 중. 서브젝트 C 윤소미 실패 마이너스 즉시 회수 필요. 나는 서브젝트 B였다. 그 순간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서진우 변호사님. 한 명이 웃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처음 뵙는 게 맞겠네요. 누구세요? 저희는 연애생명과학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연애생명과학재단. 특별관리팀 마이너스 정민수. 연애생명센터는 폐쇄됐잖아요. 센터는 폐쇄됐죠. 하지만 재단은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정민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 네. 당신, 서도윤, 윤소미. 셋 다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자산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그렇죠. 정민수는 웃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다릅니다. 당신들은 제작됐어요. 자연 출생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설계되고 생산된. 그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특허권 신청서입니다. 프로젝트 트리니티의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미친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예요. 정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성공 사례예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 군사, 의료, 산업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한. 그래서 우리를 회수하려는 거예요? 회수가 아닙니다. 보호예요. 정민수는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다. 도윤과 소미가 어딘가 흰 방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우리 시설에서. 감금이잖아요. 보호입니다. 세상은 위험하니까요. 정민수는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거절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가 주사기를 꺼냈다. 당신은 우리의 자산이에요. 서브젝트 B. 성공 사례. 가장 가치 있는. 나는 도망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서진우. 도망쳐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1층 비상구로 뛰어나갔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보니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엑셀을 밟았다. 30분을 달렸을까? 나는 도심 한복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빴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모두 모르는 번호였다. 마지막 문자 하나. 저항하지 마세요. 당신은 실패한 시제품이 아닙니다. 우리와 협력하면 안전을 보장합니다. 마이너스 김재혁. 김재혁? 프로젝트 트리니티의 총책임자. 우리를 만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를 회수하려는 자.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대로 순응할 것인가.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나는 핸드폰 배터리를 빼고 차에서 내렸다. CCTV가 없는 골목길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주머니 속 USB를 꺼냈다. 도윤의 말이 떠올랐다. 싸워야지. 김재혁을 찾아내서 세상에 폭로해야 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USB 안에는 파일이 147개 있었다. 연구 보고서, 실험 기록, 사진, 그리고 음성 파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럭코드 1991만 1214 파이널. mp3. 1991년 12월 14일. 우리가 태어난 날. 스피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프로젝트 트리니티가 완성됐다.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G- 시리즈 배아 중 3개체가 성공적으로 출생했다. 서브젝트 A, 서브젝트 B, 서브젝트 C. 셋 다 생존에 성공했으며 초기 바이탈은 정상이다. 잠시 침묵. 하지만 서브젝트 C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감정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 반응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 김재혁 박사는 서브젝트 C를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들은 인간이다. 실험체가 아니라.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오늘 밤 서브젝트 C를 빼돌릴 것이다. 그리고 어와 B도 입양을 보낼 것이다. 김 박사에게는 처분 완료라고 보고하겠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이름은 박준영. 연애 생명센터 수석 연구원. 만약 이 기록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알아주길. 이하나, 서도윤, 윤소미. 이 3개체는 G- 시리즈 중 유일한 인간형 실험체다. 하지만 그들은 실험체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다. 녹음이 끝났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하나. 그게 내 원래 이름이었다. 서진우가 아니라 이하나. G- 시리즈. 인간형 실험체. 우린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나는 다른 파일들을 열었다. G-SERIESDVE의 OPMENT의 로지. PDF. G- 시리즈 개발 목표. 감정 통제 가능한 차세대 인간 개발. 군사, 의료, 산업 분야 활용 목적. 개발 과정. 기존 인간 DNA를 기반으로 감정 관련 유전자 편집. 편도체 반응 억제, 전두엽 강화. 총 127개 배아 생성, 3개 생존. 결과. 서브젝트 A 감정 완전 억제 성공률 95%. 서브젝트 B 감정 조절 가능 성공률 87%. 서브젝트 C 감정 억제 실패 사례. 127개 배아. 그중 124개는 실패했다. 우리 셋만 살아남았다. 나는 사진 파일을 열었다. 냉동실에 보관된 작은 유리관들. 각각의 라벨이 붙어 있었다. G-1, G-127. 우리의 형제자매들.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 나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었다. 우리는 설계됐다. 제작됐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럼 나는 뭐지?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은 두려움, 분노, 슬픔, 희망. 이것들도 프로그램된 건가? 유전자 코드에 새겨진 건가?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어제 소미의 목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꼈다.
도윤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불안했다. 정민수의 말에 분노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형? 도윤의 목소리였다. 도윤이야. 지금 어디야? 연애생명과학재단 본부. 지하 3층.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형, 여기 와야 돼. 왜? 무슨 일이야? 김재혁이 여기 있어.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 김재혁 박사? 우릴 만든 놈. 여기 있어. 도윤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다. 그리고 형이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나는 숨을 삼켰다. 도윤아, 나 이미 알아. USB 파일 다 봤어. 우리가 G- 시리즈고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우린 복제품이야. 뭐? 원본이 있어. 우리의 DNA 원본. 그 사람이. 통화가 끊겼다. 나는 곧바로 재단 본부 주소를 검색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고층 빌딩. 겉보기엔 평범한 IT 기업 건물. 하지만 지하에는 나는 차를 몰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복제품? 우리에겐 원본이 있다고? 누구지? 왜 그 사람을 복제한 거지? 20분 후 나는 재단 본부 앞에 도착했다. 정문은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 나는 건물 뒤편으로 돌았다. 직원 출입구,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1층, 2층, 3층.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다. 실험실 같았다. 끝에 철문 하나. 키패드가 달려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비밀번호는 91만 1214야. 솜이었다. 놀라서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다.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솜이야. 오빠 늦었어. 솜이는 키패드의 숫자를 눌렀다. 9-1-1-1-2-1-4. 우리가 태어난 날. 철문이 열렸다. 안은 넓은 회의실이었다. 그리고 정면에 김재혁이 앉아 있었다. 60대 남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 옆에 도윤이 서 있었다. 어서 와, 서진우. 아니, 이하나라고 불러야 하나? 김재혁이 웃었다. 앉아.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나는 도윤을 쳐다봤다. 그는 무표정했다. 도윤아, 넌 왜? 형, 들어봐. 도윤이 말했다. 우리가 누구의 복제인지. 김재혁이 리모컨을 눌렀다. 뒤편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다. 젊은 남자. 30대 초반.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얼굴. 김재혁이 말했다. 이 사람이 너희의 원본이야. 누구죠? 내 아들. 세상이 멈췄다. 1989년 교통사고로 죽었지. 24살에. 김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난 만들었어. 내 아들을. 다시. 우리는 그의 아들이었다. 죽은 아들의 복제품. 나는 무릎이 풀렸다. 그럼. 우리는. 응. 너희는 내 아들 김민준의 유전자로 만들어졌어. 김재혁이 웃었다. 3번 만들었지. 완벽한 아들을 되찾기 위해. 나는 스크린 속 남자를 바라봤다. 김민준. 우리의 원본.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니에요. 김재혁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 우리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는 이안하고 서도윤이고 윤소미예요. 김민준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느끼고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는 우리가.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인간이 아닐 수 있어요? 김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정? 그게 인간의 증거라고 생각하나? 그는 비웃었다. 감정은 결함이야. 비효율의 근원이지. 내 아들 민준이도 감정 때문에 죽었어. 그날 밤 감정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지. 김재혁은 우리를 쏘아봤다. 그래서 난 완벽한 민준을 만들려 했어. 감정 없는, 이성적인, 실수하지 않는. 하지만 실패했죠.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우린 당신 아들이 안 됐어요. 우린 우리일 뿐이에요. 김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너희를 회수하려는 거야. 다시 조정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마세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사람이에요. 당신이 뭐라 하든. 사람? 김재혁이 웃었다. 너희는 시험관에서 만들어졌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그냥 DNA 조각들의 조합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인간이 DNA 조각 조합이죠. 나는 김재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도 당신 아들도 우리가 시험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덜 인간인 건 아니에요. 출생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고통받는다는 게 중요하죠. 나는 소미의 손을 잡았다. 소미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당신들이 준 고통 때문에. 도윤은 감정이 없다고 했지만 분노는 느껴요. 자신을 만든 당신에 대한. 그리고 내 가슴을 쳤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가져요.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김재혁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모든 걸 알아요. 도윤이 USB를 꺼냈다. 프로젝트 트리니티 전체 자료. 127개 배아 기록. 실패 사례들의 시신. 그리고 박준영 연구원의 증언까지. 김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떻게 연애 생명센터 지하에서 가져왔죠. 불타지 않은 자료실에서. 도윤이 냉소했다. 당신은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당신보다 한 수 위였어요. 그리고 이건. 소미가 팔을 걷어 올렸다. 흉터. 팔뚝부터 어깨까지 이어진 수술 흉터. 이게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 당신네 연구소에서 받은 주사 자국이에요. 10번도 넘게 맞았어요. 감정 억제 약물 실험이라면서.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효과 없었죠. 오히려 부작용만 생겼어요. 불안장애, 공황 발작, 우울증. 그녀는 김재혁을 노려봤다. 이게 당신이 만든 실패작이에요. 이게 인간을 물건처럼 다룬 결과예요. 김재혁은 뒤로 물러섰다. 너희 뭘 하려는 거냐? 폭로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프로젝트 트리니티의 모든 것. 비윤리적 유전자 조작, 인간 복제, 실험체 학대. 전부 다. 언론에, 검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윤이 덧붙였다. 그리고 국제생명윤리위원회에도. 당신이 한 짓을 세상이 알게 할 거예요. 김재혁이 비웃었다. 증거가 있다고 해서 세상이 믿을 것 같아? 너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출생신고도 없고 공식 기록도 없어. 그래서 준비했죠. 소미가 핸드폰을 꺼냈다. DNA 감정서. 우리 셋이 일란성 삼둥이라는 의학적 증거. 그리고 김민준 씨의 유전자와
99.7% 일치한다는 기록. 박준영 연구원의 증언 녹음. 도윤이 이어받았다. 연해 생명센터 지하에서 발견한 냉동 배아들의 사진. 그리고 실패 사례 시신들의 부검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당신의 특허 신청서예요. 감정 통제 유전자 편집 기술. 출원일 1990년 3월 14일. 김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당신이 직접 인정한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 실험을 했다고. 나는 서류를 펼쳤다. 여기 명시돼 있어요. 인간 배아를 이용한 감정 조절 실험. 당신 서명도 있고요. 김재혁은 뒤로 비틀거렸다. 너희, 설마. 네. 우리 셋은 동시에 말했다. 이미 보냈어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엔 이메일 전송 완료 메시지. 수신 중앙일보, 한겨레, JTBC,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WHO 생명유리위원회. 제목 긴급 프로젝트 트리니티 마이너스 불법 인간 복제 실험 폭로. 첨부 연구자료 147건, 증언 녹음 3건, DNA 감정서, 사진 자료 89건. 1시간 전에 보냈어요. 소미가 말했다. 지금쯤이면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김재혁이 무너졌다. 미친. 너희가 뭘 한 건지 알아? 알아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한 거예요.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실험체도 복제품도 아니에요. 소미가 덧붙였다. 우리는 이하나, 서도윤, 윤소미예요. 각자의 이름을 가진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도윤이 김재혁 앞에 섰다. 당신은 우릴 만들었지만 우릴 소유하지 못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철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김재혁 씨, 생명윤리법 위반 및 불법 인간 실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재혁은 무너진 채 끌려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미는 울고 있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이. 일주일 후 뉴스는 연일 프로젝트 트리니티를 보도했다. 충격. 30년 전 불법 인간 복제 실험 드러나. 연해 생명센터 127명의 배아로 인체 실험. 생존자 3명. 우리는 인간 증언. 국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다. 검찰은 관련자 전원 수사에 착수했다. WHO는 한국 정부의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우리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출생 등록을 했다. 이하나, 1991년 12월 14일생. 서도윤, 1991년 12월 14일생. 윤소미, 1991년 12월 14일생.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도 인간이었다. 법정을 나오며 소미가 물었다. 오빠들, 이제 뭐 할 거야? 도윤이 하늘을 쳐다봤다. 모르겠어. 처음으로 자유니까. 나는 웃었다. 그럼 하나씩 배워가면 되지.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 우리는 복제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었다. 느끼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희망하는 진짜 인간. 2년 후. 오늘은 2026년 12월 14일. 우리가 태어난 지 정확히 35년이 되는 날이다.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방금 완성한 원고 제목이 떠 있었다. 붉은 파편 마이너스 실험체가 아닌 인간의 기록. 저자 이하나. 2년 전 프로젝트 트리니티가 폭로된 후 세상은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30년 전 불법 인간 복제 실험을 보도했다.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생명윤리법 개정안. 유전자 조작과 인간 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김재혁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연해생명과학재단은 해체됐다. 관련자 17명이 기소됐고 그중 9명이 실형을 받았다. 정의는 실현됐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았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다. 언론이 우리를 쫓아다녔다. 복제인간 3인방, 실험체 3남매, 유전자 조작 생존자. 온갖 이름으로 불렸다. SNS에는 우리를 향한 악플이 쏟아졌다. 저게 진짜 사람이야? 그냥 실험 결과물이잖아. 복제 인간한테 인권이 있다는 게 말이 돼? 무섭다 저런 애들이 우리 옆에 산다니. 소미는 악플을 보고 매일 울었다. 도윤은 표정 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실험체로 태어나 버려지고 감시당하고 쫓기다가 마침내 진실을 밝힌 이야기를. 처음엔 기록용이었다.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겪은 고통을, 우리가 싸운 이유를. 하지만 쓰다 보니 깨달았다. 이건 나를 정의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실험체인가? 복제품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글을 쓰면서 나는 답을 찾았다. 나는 이안하다. 1991년 12월 14일 시험관에서 태어났다. 자연 출생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으로. 김민준이라는 사람의 DNA를 복제해서. 하지만 나는 김민준이 아니다. 나는 33년간 나만의 경험을 쌓았다. 나만의 기억을, 나만의 고통을, 나만의 희망을. 그것이 나를 나로 만든다. 원고를 쓰는 2년 동안 소미와 도윤도 각자의 길을 찾았다. 소미는 사회운동가가 됐다. 유전자 인권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유전자 차별 반대, 생명윤리 강화, 실험 피해자 지원. 처음엔 혼자였다. 아무도 복제 인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소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대학교를 돌며 강연했다. SNS로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입양아들, 난임 부부들, 유전병 환자들, 생명윤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지금 유전자 인권연대는 회원이 3,000명이 넘는다. 며칠 전 소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국회에서 발표하래. 발표? 응. 생명윤리법 개정안 공청회. 내가 증언자로 초청됐어. 소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무섭긴 한데 해야 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게. 나는 웃었다. 잘할 거야. 넌 강하니까. 응. 오빠가 옆에 있어줄 거잖아. 도윤은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다. 서도윤이라는 이름을 버렸다. 양부모가 지어준 가짜 정체성의 이름. 그는 본명으로 돌아갔다. 김도민, 김민준, 우리의 원본. 그 사람의 성을 따서 도윤이 직접 지은 이름. 왜 굳이 김 씨를 쓰냐고 물었을 때 도윤은 이렇게 답했다.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 사람의 복제로 태어났어. 그게 사실이야. 하지만 민주는 아니야. 나는 도민이야. 비슷하지만 다른. 도윤? 아니, 도민은 지금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 파편 서점이라는 이름. 왜 파편이냐고 물었더니 도민은 웃었다. 우리 모두 파편이잖아. 깨진 조각들. 하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 서점은 작지만 따뜻했다. 책장엔 생명윤리, 인권, 정체성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테이블.
거기서 도미는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살아가는 게 뭔지, 인간이 뭔지, 그런 이야기들. 지난주 도민의 서점에 갔을 때였다. 한 여고생이 책을 고르고 있었다. 도민에게 물었다. 사장님, 이 책 재밌어요? 손에 든 건 프랑켄슈타인. 도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재밌다기보단 슬퍼. 괴물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를 괴물로만 봤으니까. 사장님도 그렇게 느낀 적 있어요? 도민은 웃었다. 응, 나도 괴물 취급받았었어.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사람이야. 책 파는. 그리고 나는 이 원고를 완성했다. 2년 동안 쓴 우리의 이야기. 처음엔 출판할 생각도 없었다. 그냥 기록. 나를 위한. 하지만 어제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하나 씨, 원고 잘 읽었습니다. 출간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생명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출간하면 또 시끄러워질 텐데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이젠 준비됐으니까. 2026년 12월 14일. 오늘 나는 소미와 도민을 만났다. 우리가 처음 태어난 날. 3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소미가 케이크를 준비했다. 작은 초 3개가 꽂혀 있었다. 생일 축하해, 언니 오빠들. 도민이 웃었다. 우리 생일이 맞긴 한 건가? 당연하지.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이잖아. 나는 초를 바라봤다. 3개의 불꽃. 각자 다른 모양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소원 빌어야지. 소미가 말했다. 뭐 빌 거야? 더 이상 숨지 않기? 도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평범하게 사는 거.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나로 사는 거. 우리는 함께 초를 불었다. 3개의 불꽃이 동시에 꺼졌다. 그리고 소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사람이네. 도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린 원래부터 사람이었어. 나는 2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응. 우린 처음부터 사람이었어. 세상은 우리를 실험체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임을 증명했다. 느끼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희망하는 진짜 인간으로. 나는 노트북을 닫고 원고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이하나. 1991년 12월 14일 실험으로 태어났지만 2026년 12월 14일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실험이 아닌 사람이.